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신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는 70을 바라보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왔지요. 가난했고, 치열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런 제 인생에도 꽃이 피더군요. 얼마 전 다신 못 만날 것 같던 저의 가족을 만났거든요. 그 신기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 잠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1957년 경기도 양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정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지훈아,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온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6살쯤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부모님이 서울을 다녀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렸고 버스가 미끄러져 전복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잘 몰랐고 그저 이제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가셨구나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느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나요. 너무 추웠고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낯선 곳으로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울음을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손에는 부모님의 결혼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제가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6.25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고 많은 아이들이 좁은데 모여 함께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구석에 앉아 부모님 사진을 보며 많이 울었지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대구에 사는 양씨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제 양부모였던 양철호, 박순자 부부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지훈아, 이제 내 이름은 양지훈이야. 알겠지? 저는 성이 바뀌는 것이 슬펐지만 새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새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때 잠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양부모는 저를 돈을 목적으로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입양 지원금 때문이죠. 사실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꽤 많았습니다. 전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아를 입양하는 가정들이 주변에도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며 양부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훈아, 물 떠와라. 지훈아, 마당 쓸어라. 어서 땔감 가져와. 점점 집안일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리기도 했고 가족이니까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9쯤 양부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저에 대한 학대와 차별은 더 심해졌습니다. 양민석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가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석이랑 너를 어디다 두고 비교해. 너는 고아였잖아. 양어머니의 이 말은 제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가족이 아닌 하인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집안일을 해야 했고 공부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밥이 없어. 내일 줄게. 그럼 저는 방 안에서 배를 움켜쥐고 배고픔을 참으며
참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넘었을 때는 학교가 끝나면 근처 시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심부름 같은 거였는데 돈을 조금씩 받았어요.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양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양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종종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상처가 생기고 멍이 들고 그럴 때마다 몸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가족은 누구고, 내가 이 집에서 왜 살아가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조금씩 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양부모의 아들인 양민석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도 저와 양민석을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양민석은 좋은 학용품과 옷을 가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끔 헌 것만 조금씩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양부모는 제가 더 큰 돈을 벌어오기를 바랬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곳저곳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때 배웠던 것 중 하나가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아팠지만 그 일을 통해 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19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양부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몰래 모아둔 몇 푼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저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문 앞에서 가방을 들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양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나가는 것을 반겼고 양아버지는 가서 살아보라고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양민석은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대구역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공사장, 식당, 시장,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3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25살에 저는 작은 구두수선 노점을 열 수 있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지만 그래도 제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손님들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제가 일을 꼼꼼하게 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구두를 수선하고 닦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처나고 더러워진 구두가 저 같았거든요. 구두의 다른 부분을 고치고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닦으면 저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게였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반쪽짜리 사진이었지만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가게가 생겼어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시장에서 몇 년 일하면서 서영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종종 그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곤 했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영희 씨, 저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월세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웃으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항상 웃으며 화해했습니다. 영희는 제가 양가정에서 겪은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밤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60살이 넘었고 구두수선 일을 한 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자리, 대구 재래시장 근처에 작은 구두수선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저는 자식은 없지만 조카들이 가끔 찾아와 집을 북적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이었던 2024년 제가 67살이 되던 해에 하늘에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작업대 앞에 앉아 낡은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였습니다. 이 구두 좀 고칠 수 있을까요? 문득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중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고급 구두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는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탈리아산 고급 구두였습니다. 보통 이런 구두는 백화점 같은 곳에 수선을 맡기지 저희 같은 작은 가게까지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급한 미팅이 있는데 구두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 신사는 말씨가 약간 어색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긴 했지만 미세한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았거나 외국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앉으세요. 저는 작업실 구석의 작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신사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구두를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 신사를 흘깃봤는데 그는 제 작업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하셨나 봐요, 이 일을.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40년이 넘었네요. 대단하십니다. 요즘은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신사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제 작업대 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저건 제 어머니 사진입니다. 실례지만 그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요청이 이상했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서 사진을 내려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가 가진 어머니 사진의 반쪽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신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형?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호야? 제 물음에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아원에서의 일들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고아원의 작은 방에서 저는 3살배기 동생 성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 동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은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형, 엄마 아빠 언제 와? 동생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지만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셔. 라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선생님 곁에는 낯선 서양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금발의 여성과 키가 큰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성호야. 이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브라운 부부야. 성호를 입양하러 오신 분들이란다. 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성호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금발의 여성이 건넨 초콜릿에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안 돼요. 성호는 제 동생이에요. 우리 떨어질 수 없어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시절 해외 입양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가정들은 어린 영유아를 선호했기에 3살인 성우는 적합한 나이였습니다. 반면 6살인 저는 이미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입양이 힘들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성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서양인 부부와 떠나면 왠지 다신 못 볼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든 동생과에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족의 흔적, 부모님의 결혼 사진.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분은 젊고 예쁘고 멋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을 반으로 찢어 반은 제가 갖고 반은 성호에게 주기로. 이렇게 하면 언젠가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부분을 남기고 아버지 부분을 동생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우가 떠나기 직전 저는 사진을 건넸습니다. 성우야, 이 사진에 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잘 있어. 꼭 다시 만나자. 3살배기 성우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금발의 여성이 안타까워하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희 둘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제게 무슨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어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걱정 마. 이 사진 소중히 간직할게. 너의 동생이 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왠지 그런 느낌의 말 같아서 저는 울면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죠.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동생과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성우야, 잘 가. 건강하게 자라야 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성우는 그 서양인 부부 손을 잡고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동생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도 제 삶을 찾게 됐고 동생의 기억은 잠시 묻어두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그것도 대구시장에 있는 제 작은 구두 수선집에서요. 그렇게 저희는 운명의 재회를 하고 서로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사진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두 조각은 저희의 운명적인 재회를 증명하고 있었죠.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낸 거야, 그동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성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평생 형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성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될 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형,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재회보다 중요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키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졌습니다. 깔끔한 양복과 정돈된 외모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어린 시절 성우의 흔적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은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우야,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죠.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일하셨어요. 성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양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죠.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너에게는 한국에 형이 있단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꼭 찾아야 한다.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낯선 미국인 여성이 우리 형제의 재회를 위해 계속 신경 써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성우는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 제 침대 옆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에 있는 남자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형이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진이 있으면 형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항상 아버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형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자신의 학창 시절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은 하버드에 진학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큰 수확은 제 아내 지영을 만난 거예요. 그의 얼굴에 사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형 패션 회사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곧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죠. 그렇게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영해서 지금은 매장이 전 세계에 100여 개가 있고 연매출도 1000억 이상 되는 큰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동생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르게 흘러왔는지 실감했습니다. 동생은 윤택한 집에서 자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저는 학대받은 집에서 자라 작은 구두 수선점의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형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입양 기간에 연락도 해보고 한국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죠. 하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한국에서의 제 사업을 넓히는 거였어요. 한국에 더 자주 오고 제가 한국에서 더 유명해지면 형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생이 저를 잊지 않고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오늘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네요.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제 구두가 망가지지 않았다면, 이 근처에 다른 구두 수선점이 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운명인 거예요. 다시 만날 운명.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이렇게 멋진 사업가가 됐다니 나는 정말 기쁘구나. 저는 진심으로 동생이 잘된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의 이야기는 더욱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가정에서의 학대와 어려웠던 세월들, 그런 이야기로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 구두 수선 일을 배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아내 영희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성우의 눈빛을 보니 제 대답에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그만두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준비가 되면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 저희 가족도 만나요. 제 아내랑 두 아들이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형 가족도 함께 만나요. 축하해야죠. 저희 만남을. 동생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서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곧 올 거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영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성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성우의 닮은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성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남편이 동생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만나다니. 영희의 말에 성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형수님. 그 말에 영희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우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우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차림의 여성과 2명의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내 형이야. 성우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아내 지영은 반가운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남편이 항상 형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환영에 저와 영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옆에 선 2 젊은 남성은 성우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35살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30살로 의사였습니다. 2 조카가 저를 보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제게도 조카가 생겼다는 사실이. 조카들도 한국어를 꽤 잘했어요. 성우가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우의 가족과 저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성우가 제안했습니다. 형,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들어가요. 제가 내일 찾아갈게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하루에 많은 일이 있었고 감정적으로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종류의 피로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 찬 피로였으니까요. 그래, 내일 만나자.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하자. 우리는 포옹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현실임을 실감했고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60년 만에 제 하나뿐인 가족, 동생을 만난 겁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영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응, 잠이 잘 안 오더라고. 너무 설레서 그런가 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평소처럼 구두 수선점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평소대로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 성우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함께 근처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 들어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성우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형, 사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희가 대구에 새 매장을 열 계획이에요. 고급 신발에 중점을 둔 매장이 될 거예요. 그래, 축하해. 그래서 그런데 형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성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매장의 점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순간 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점장이라니? 저는 평생 혼자서 일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호야, 그건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우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리가 아니에요. 형은 대구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이 주변을 가장 잘 아시고 무엇보다 40년 넘게 구두를 다뤘잖아요. 형이 저희 매장 점장의 제격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 경험과 기술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독립적으로 일해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실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갑자기 이런 큰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 형, 이건 그냥 일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사업이에요. 형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성호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알겠어.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시간을 좀 줘. 저는 끝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영희에게 성호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영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기회 같은데요? 동생이 형 생각해서 좋은 일자리를 준 건데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당신 엄지손가락 많이 아파했잖아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관절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오른손 엄지 관절이 자주 아파서 일하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영희의 말에 저는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성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도 내렸습니다. 제 이름 양지훈이 아닌 김지훈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동생과 찾았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양지훈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지훈으로 동생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할게 점장. 정말요? 형, 잘 생각했어요. 성호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더 결정한 게 있어. 네, 뭐예요? 성을 바꾸려고 양지훈이 아닌 김지훈으로. 너를 다시 찾았으니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호의 감동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름을 다시 김지훈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구두 매장 오픈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었습니다. 새 매장은 대구 동성로 번화가에 위치했습니다. 작은 시장 구석의 낡은 가게에서 이런 큰 매장의 점장이 된 것. 저의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저의 형제의 만남에 흥미를 가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지역 신문에 제 기사가 실리더라고요. 기사는 작게 실렸지만 저희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가 제게 또 다른 시련을 줄지는 그땐 몰랐죠. 매장이 오픈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점장님, 손님이 오셨어요. 매장 직원 중 한 명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저를 누가 찾는다고요? 성우인가요? 아니요, 연세가 있으신 부부예요.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령의 부부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장 중앙에 서 있는 노부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양철호, 박순자, 제 양부모였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을 떠난 지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양아버지의 구분 등 양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들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구나. 양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지만 그 특유의 어조는 여전했습니다. 제 귓가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기억들이었죠. 네, 오랜만이에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내 기사를 봤어. 구두수선집 사장과 세계적인 패션 그룹 CEO와의 감동적인 재회. 정말 놀랐어.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양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있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양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매장엔 꽤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저는 그들을 매장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대체 왜 온 거지?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들 앞에 서니까 순간 어린 지훈으로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양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며 장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 좀 봐.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직도 대구에 살고 있지. 예전 집은 아니고 지금은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양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옷차림이 꽤 낡아 보였습니다. 형편이 나아져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이유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러 왔지. 자랑스럽구나, 정말로. 양아버지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저를 진정한 아들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나중에는 무급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그저 축하해주기 위해서인가요? 제 질문에 양부모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상황이 어려워. 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큰 병을 앓았고 병원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어. 그리고 너 동생 민석이도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요즘 많이 힘든가 봐.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의 의도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역시 그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연민까지. 저를 학대하고 이용했지만 지금은 결국 노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너를 키워준 공로가 있지 않니? 양아버지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로라뇨?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공로라는 단어는 너무 부적절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를 길러주지 않았으면 넌 고아원에서 자랐을 거야. 지금처럼 성공하지도 못했겠지. 양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19살에 집을 나온 후 혼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했어요. 당신들의 도움 없이요.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너를 키웠잖니.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건 인정해야지. 양아버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제대로 준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학교? 학교에 가긴 했지만 방과 후에는 항상 집안일과 심부름을 해야 했고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좀 도와줘. 내 동생이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우리 같은 노인들 좀 도와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우리를 외면했다는 소문이 나면 내 동생 사업에도 좋지 않을 거야.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소문나봐. 이미지가 좋지 않겠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동생의 사업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는 아직 내 부모야. 입양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너는 우리 호적에 올라 있어. 법원에 가면 우리는 너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양아버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오다니. 그들의 뻔뻔함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봐, 지훈아. 우리는 많이 바라지 않아. 그저 편안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뿐이야. 양어머니가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우의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우와 상의를 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물론이지. 우리는 이해해. 너무 서두르지 마. 하지만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사정이 급하거든. 양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영희에게 양부모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뻔뻔한 몇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한다니요? 말도 안 돼요. 영희의 분노는 저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오히려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도 화가 나. 하지만 나를 데려가서 키워준 건 맞잖아. 그리고 지금 힘든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해. 여보,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을 잊었어요? 학대, 방치, 모든 것을. 그들은 당신을 아들로 대한 적이 없어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그들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곳은 한때 제 집이었고 그들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어쨌든 성우와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들의 협박이 성우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꼭 상의하세요. 그날 밤 저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일 잠시 만날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성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긴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알겠어요.
제가 내일 매장으로 갈게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양부모의 협박, 양부모의 힘들어하는 모습, 성우의 사업,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동생을 찾고 매장을 맡게 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양부모 때문에 제 인생이 다시 고난으로 빠질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약속대로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신발 매장 근처 카페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성우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응, 밤새 생각이 많았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성우에게 말하지 않았던 제 어린 시절 힘들었던 삶, 그리고 양부모의 방문부터 그들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많은 감정에 휩싸여 보였습니다. 자신과 달리 학대받고 이용당했던 집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 보였고, 형을 학대했던 양부모가 다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사실에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형, 그들의 협박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얄팍한 수를 쓰다니 화가 나네요. 성우의 말에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거지? 네, 형이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소문을 퍼뜨려 사업에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은, 물론 실질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불필요한 소음이 생길 수는 있죠.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형, 제가 직접 그들을 만날게요. 뭐라고? 내가 직접? 네, 저도 이 상황의 당사자니까요. 제 사업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면 제가 직접 대응해줘야죠. 성우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야, 그들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걱정 마세요, 형. 저도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저야말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저를 믿으세요. 성우의 단호한 어조에 저는 다시 한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형,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성우는 양부모의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매우 예의 바르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 형님의 동생 김성우입니다. 어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오후 2시쯤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성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X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내일 어떻게 하면 될까? 특별히 뭐 할 거 없어요, 형. 그냥 평소처럼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우는 참 든든하고 고마운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우는 급한 미팅이 생겨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양부모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그리고 양민석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양민석? 어린 시절 늘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던 그 꼬마가 이제는 중년의 남성이 되어 있더군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인상이 안 좋은 건 여전했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앉더라고요. 그들이 자리에 앉고
저는 성우가 조금 늦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업가 김성호 씨 지난번에 통화했는데 말투가 참 친절하더라고. 양아버지의 말투에서 노골적인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호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말이다.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은 해봤니? 양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사업을 좀 했는데 몇 번 실패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이라고? 우리가 언제 형제였던 적이 있었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양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동생 사업이 요즘 힘드니까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 그 김성호 씨가 사업이 잘 되니까 우리 민석이랑 같이 일해도 되고 아니면 그 회사에 우리 민석이 한 자리 마련해 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적당한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줘도 좋고 그들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고 뻔뻔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 양부모를 조금 걱정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내 부모야. 알지? 이거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다. 양아버지의 말이 계속되고 있을 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우리 테이블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급한 미팅이 있어서. 성우가 테이블에 도착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와 양민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그리고 성우와 양민석이 서로를 보는 순간 둘 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굳어버렸고 양민석은 창백해졌습니다. 성우는 곧 침착함을 되찾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양민석 씨.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둘이 아는 사이였니? 양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양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양민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성우가 그 말을 가로채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고 말고요. 10년 전쯤이었나요? 양민석 씨는 저희 회사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려다 해고됐죠. 성우의 말에 테이블은 얼어붙었습니다. 양민석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양부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양민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성우는 그의 말을 자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죠. 이건 다 거짓말이야. 민석이가 그럴 리가. 양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증거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들이죠. 성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잘 됐네요. 이 자리에서 제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형한테 어떤 협박이나 요구도 하지 마십시오.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희 형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법이요? 오히려 법적으로 따지자면 미성년자였던 형에 대한 학대와 방임 등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양부모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양아버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민석 씨, 앞으로 저희 형이나 저의 회사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당신의 횡령 증거를 바로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양민석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굴욕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양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라. 마지막 남은 양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민석을 데리고 서둘러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성우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야, 고마워.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그런 말 말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동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몰랐던 저에게 이제 마침내 참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저는 성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고향에 가보는 건 어때? 경기도 양주에. 성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60년이 넘었으니까 많이 변했을 거야. 그래도 너랑 같이 가보고 싶네. 성호는 열렬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주에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호가 차를 끌고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영희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차를 타고 대구를 벗어나 경기도 양주로 향했습니다. 3시간 좀 넘는 여정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양주에 도착하자 우리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을 것 같아. 저는 주변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주소 같은 거 조금이라도 기억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살 때의 기억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마을 뒤쪽에 작은 산이 있었던 것 같아. 거기서 자주 놀았거든. 그리고 집 근처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 성우는 핸드폰으로 주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뒤쪽에 산이 있네요. 혹시 양주 통나무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몰라. 가보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조금 가다 보니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도시 개발의 손길이 덜 닿은 곳이었습니다. 형, 여기 좀 보세요. 오래된 동네 같은데. 차를 세우고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문득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해. 걷다 보니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 같은데. 나무를 만지자 익숙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 나무는 제가 어릴 때 자주 올라가서 놀던 그 나무 같았습니다. 물론 나무는 훨씬 더 커져 있었지만 그 특유의 굽이진 모양이 익숙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그 느티나무에서 출발해서 어릴 적 저희 집이 있는 곳까지 기억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몇 번 방향을 바꾸다가 작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2층 주택이었습니다.
여기였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제 옆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아마도.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 기억도 희미하고 여기도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형?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왠지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형, 그런데 부모님 산소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성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도 지갑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붙여볼까? 우리는 두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맞춰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의 사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젊고 행복한 모습의 부모님이 그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진은 둘로 나뉘어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사진도 다시 하나가 되었네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늦었지만 다시 만나서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마시고 그곳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성우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앞으로는 형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마을을 한 바퀴 더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던 곳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대구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 하나였어요. 성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성우야.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며칠 후 성우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우는 가족들과 함께 매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고 저와 영희도 기회가 되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형,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공항에서 성우를 배웅하며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꼭 다시 올게요, 형. 그리고 형도 꼭 미국에 오세요. 지영이와 아이들이 기다릴 거예요. 성우가 떠난 후 저는 매장으로 돌아와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성우를 만난 후 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구두 닦기가 아니라 한 구두 매장의 점장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이름을 되찾았고 제 가족도 되찾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기쁨과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